숨을 쉴 수가 없다. 폐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 짜이는 것 같다. 여기는 비단 시트가 깔린 수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의 침실이지만 나에게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던 마을 창고에 거친 마대 자루 위다. 차갑고 축축하고 역겹다. 그 남자의 손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안 돼. 제발. 흡. 나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현실의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나는 서울에 있어. 나는 팔렸어.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감각.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공처럼 말았다. 그가 왔다. 계약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남자가 한밤중에 내 침대에 온다는 것의 의미를 나는 안다. 내 몸은 거래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할 상품이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내 영혼을 몸에서 분리시킬 준비를 했다. 아저씨가 마을의 그 늙은 사채업자가 내게 가르쳤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내 잠옷을 찢거나 내 다리를 강제로 벌릴 것이라 예상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몸을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프게 움켜쥐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손을 그의 두 손 사이에 넣고 묵묵히 감쌌다. 이건 뭐지? 내 머릿속에 모든 경보음이 혼란에 빠졌다. 이건 내가 아는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다. 헬스장에서 단련된 듯한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거친 감촉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다. 그 손은 내 손보다 2배는 더 컸고 불처럼 뜨거웠다. 나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와중에도 그가 하는 행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내 손바닥을 펼치게 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금 위를 천천히 쓸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움직임. 마치 점자를 읽듯이 내 생명선을 따라 올라왔다가 감정선을 가로질렀다. 다시 또다시. 그것은 성적인 접촉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생에 겪어본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노골적이고 내밀한 애무였다. 나는 흐느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는 나를 덮치지 않는 거지? 왜 그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손바닥 따위에 집중하는 거지? 대가를 원하지 않는 남자의 손길은 내 모든 트라우마가 구축해놓은 방어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뭘 원해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돈은 다 당신이 제발 원하는 걸 하고 그냥 그가 내 손바닥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깊게 눌렀다. 찌릿한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놀라와.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여긴 창고가 아니야. 서윤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여전히 내 손금을 맴돌고 있었다. 그 집요하고 규칙적인 감각. 그것은 닻이었다. 나를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과거의 창고에서 끌어내어 그의 향수 냄새와 비단 시트가 있는 현재로 강제로 정박시켰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다시 공기를 받아들였다. 썩은 생선 냄새는 사라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나는 도망치는 대신 내 떨리는 손가락을 구부려 나를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주 약하게. 그의 엄지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무서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손 안에서는 안전했다. 내가 팔려온 이 남자의 손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팔 안에서 깨어났다. 밤새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의 손은 풀려 있었지만 그의 몸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그 기묘한 친밀감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내가 깨어난 것을 알았지만 나를 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 완벽하게 옷을 입었다. 고요함. 그가 없는 방은 조용하지만 그가 있는 방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그 정적이 나를 3개월 전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그날의 폭풍우 속으로 데려갔다. 어떻게 시골 마을의 고아 서윤아가 대한민국 최정점에 있는 남자 강지원의 침실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거래였다. 내가 평생을 경멸하고 도망쳐왔던 바로 그것. 모든 것은 3개월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 나는 내 고향 마을에서 도망쳤다.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썩은 생선 상자 더미, 옆에 작은 창고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도박 중독자인 삼촌은 나를 상품으로 키웠다. 내가 20살이 되던 날 그는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 유나야 그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김영감 들어와 2년이야 아주 싱싱하다고. 마을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 개걸스럽게 늙은 돼지 같은 그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삼촌이 내 머리채를 잡고 그 남자 앞에 무릎 꿇렸다. 2년만 데려가면 내 빚은 다 탕감해 주는 거지. 자, 만져봐. 아직 아무도 손 안 댔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옆에 있던 끓는 주전자 혹은 냄비를 들어 삼촌의 팔에 부어버리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마룻바닥 밑에 숨겨두었던 나의 전재산, 몇 년간 식당 일을 하며 몰래 모은 30만 원을 들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나는 그 길로 서울행 첫 차를 탔다. 서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화려했지만 나 같은 고에게는 더 잔인한 정글이었다. 나는 이틀을 찜질방과 공원 화장실을 전전하며 버텼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이 뚫린 듯한 폭우. 나는 가진 돈이 다 떨어져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학생비 맞네. 아저씨랑 저기 모텔 가서 좀 쉴까? 따뜻하게. 그 남자의 눈빛. 그것은 마을 사채업자의 눈빛과 똑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강남의 화려한 뒷골목. 나는 울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시야를 가렸다. 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나는 그 차가 정확히 무슨 차인지 몰랐다. 그냥 아주 비싸고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다. 어쩌면 부잣집에서 부른 콜택시일지도 모른다고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다. 취객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가까워졌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제발 출발해 주세요. 빨리요. 나는 문을 잠그며 울부짖었다. 뭐지? 차가운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 폭우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은 얼음 조각 같은 남자. 그는 방금 차 안으로 굴러들어온 흙탕물 묻은 생쥐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경멸스럽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원. 그가 바로 강지원이었다. 내려. 그의 첫 마디였다. 싫어요, 제발. 저 남자가 쫓아와요. 제발. 다음 골목까지만. 네, 제발요. 나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빌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은 내 공포, 내 젖은 옷, 내 절박함을 훑었다. 그의 차 안 전화기에서 알림이 울렸다. 이사회 D1, 조부님 유언장 조항 결혼 상태일 것. 그는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 눈에서 순수한 공포를 읽었다. 서울 여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야생의 절박함. 나는 연고가 없었다. 나는 깨끗한 도구였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10억. 10억 원 주지. 1년 동안 내 아내 행세를 해. 내 할아버지의 유언장 문제만 해결되면 돼.
1년 뒤 넌 돈을 받고 사라진다. 감정 없이, 질문 없이, 이건 거래야. 나는 숨을 멈췄다. 아이러니하였다. 나는 나를 팔려는 남자에게서 도망쳤는데 결국 나를 사려는 남자의 차에 뛰어든 것이었다. 하지만 달랐다. 삼촌의 거래는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지만 이 남자의 거래는 나에게 가격표를 붙여주었다.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표. 그리고 이것은 계약이었다. 폭력이 아닌 서류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취객은 아직도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앞에 이 차갑고 안전한 악마를 바라보았다. 나는 젖은 입술을 열었다. 네. 내 대답이 빗소리에 묻혔는지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젖은 입술을 다시 열어 더 또렷하게 말했다. 하겠어요. 그 거래. 그제야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음에 가깝게 올라갔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본사로. 그는 나를 쉼터나 호텔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의 제국 KA 금융그룹의 심장부로 데려갔다.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빌딩. 나는 흙탕물을 뚝뚝 흘리는 찢어진 시골 처녀의 모습 그대로 로비를 가로질러 그의 변호사들이 기다리는 최고층 회의실로 끌려갔다. 그들은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덜덜 떨면서 계약서를 읽었다. 제1조 을 서윤아 은갑 강지원의 법적 아내로서 1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제5조 갑과 을은 대외적인 목적 공개 행사 외에 상호 합의 없는 어떠한 육체적 접촉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7조 을은 계약 기간 중 어떠한 감정적 애착 관계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 만료 시 갑은 을에게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며 을은 이후 갑의 인생에서 완전히 소멸한다. 그것은 지독히도 차갑고 건조하며 완벽한 거래였다. 내 삼촌이 하려던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거래와는 달랐다. 이것은 깨끗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역할을 파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이름 서윤아 3글자를 계약서 맨 아래에 적었다. 나는 10억 원에 내 인생의 1년을 팔았다. 그가 나를 펜트하우스로 데려온 것은 그 직후였다. 그는 나를 물건을 다루듯 집사 박 여사에게 인계했다. 나는 거대한 욕실로 끌려 들어갔다. 내가 입고 있던 내 과거가 묻어있는 유일한 옷들은 가위로 잘려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하녀들은 마치 오물을 닦아내듯 거친 타월로 내 몸을 문질렀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상품은 진열되기 전에 깨끗이 닦여야 하는 법이다. 나는 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나에게 비단 잠옷을 입히고 내게 배정된 거대한 방을 보여주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그날 밤 나는 그 구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크고 너무 노출되어 있었다. 마을 창고의 차갑고 딱딱한 바닥 낡은 담요더미 속에서만 잠을 자던 내 몸이 이 호사를 거부했다. 새벽 3시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나는 가장 두꺼운 캐시미어 담요 몇 장을 끌고 거대한 드레스룸, 가장 구석진, 가장 어둡고 좁은 모퉁이로 기어 들어갔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알던 안전함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터졌다. 아침 식사로 차려진 진수성찬. 나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다. 따뜻한 수프 갓 구운 빵. 언제 다시 이 음식이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 박 여사 집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나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위에 빵 2개와 삶은 계란을 냅킨에 싸서 내가 입고 있던 실크 가운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박 여사가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경멸로 차가워지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삼촌은 종종 나를 며칠씩 굶겼다.
음식을 숨기는 것은 생존을 위한 나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원이 돌아왔다. 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다. 그는 내가 숨어있는 드레스룸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담요 더미가 깔린 바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일어나.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분노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저 명령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남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수십 년간 학습된 대로 반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삼촌이 술에 취해 손을 올릴 때마다 내가 했던 행동이었다.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강지원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방 안에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내민 손이 그저 나를 일으켜 세우려던 손이 지금은 나를 때리려던 폭력배의 손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내가 웅크리는 바람에 아침에 숨겨두었던 딱딱한 빵 조각이 가운 주머니에서 굴러나와 대리석 바닥을 굴렀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의 10억 원짜리 상품이 침대에서도 못 자고 음식을 훔치고 주인의 손길에 경기를 일으키는 완벽한 불량품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강제로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밀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나는 그가 이 거래를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 같은 망가진 것은 당장 내다 버릴 것이라고. 나는 절망 속에서 그가 내뱉을 나가라는 말을 기다리며 바닥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내 방에서 나가는 대신 자신의 방에서 베개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내가 웅크린 드레스룸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내 맞은편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는 나를 침대로 끌고 가는 대신 나의 지옥으로 내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드레스룸 바닥에 양쪽 구석에서 잠이 들었다. 아니, 나는 잠이 들었고 그는 나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강지원은 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로 나를 끌어당기는 대신 내 지옥의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는 법을 택했다. 그는 내게 교육을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트라우마를 고려한 지독히도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는 내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강요하는 대신 침실에 수십 개의 담요와 쿠션을 가져다 놓았다. 내가 그 안에서 둥지처럼 파고들어 창고 바닥과 비슷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는 내가 음식을 숨기는 것을 막는 대신 박 여사에게 명령해 주방의 모든 찬장에 내가 좋아하는 과자와 빵을 24시간 채워두게 했다. 그는 내게 언제든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굶주림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단 내가 공황 상태에 빠질 때 그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다. 그는 어김없이 나타나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없이 그저 내 손을 잡고 내 손금을 반복적으로 문질렀다. 내 영혼이 과거의 창고로 도망칠 때마다 그의 단단한 굳은 살의 감촉이 나를 현재로 다시 끌어오는 유일한 닻이었다. 나는 이 이상한 계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다. 식사 예절, 미술사, 경제용어. 나는 내가 10억 원짜리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이 거래에서 나의 몫을 다하고 싶었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드레스룸 바닥이 아닌 침대의 둥지 안에서 잠을 잤고 음식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경기를 일으키며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는 내가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저녁 자선 만찬이 있어.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내 아내로서 참석해야겠어. 그것은 나의 데뷔 무대였다. 스타일리스트 팀에 의해 완벽하게 꾸며진 나는 그의 옆에서 로봇처럼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강지원이 선택한 정체불명의 여자. 그날 밤 우리의 사진이 수십 개의 연예 매체와
비즈니스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나는 그 사진이 내 지옥의 문을 다시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후였다. 그가 처음으로 나를 자신의 회사 KJ 금융그룹 본사로 데려갔다. 계약서상의 서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완벽한 사모님처럼 차려입고 그의 뒤를 따랐다.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 로비. 모든 것이 위압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윤아 인연, 네가 감히. 익숙한 목소리. 내 영혼을 갉아먹던 그 목소리.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남루하고 술에 절은 한 남자가 로비 중앙으로 뛰어들어왔다. 나의 삼촌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내가 지난 2달간 쌓아 올린 모든 것, 나의 둥지, 나의 안정감, 나의 교양, 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다시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마을의 창고로 끌려 들어갔다. 삼촌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 배은망덕한. 연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쳐. 이런 부자놈을 물었어. 그래서 나를 배신해 그가 강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이봐, 당신이 인연 새 주인인가? 당신 내 물건을 훔쳤어. 인연은 원래 우리 마을 김영감한테 팔기로 되어 있었다고. 당신이 뭔데? 내 조카를 가로채 로비의 모든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얼어붙어 이 광경을 지켜봤다. 1억, 아니 10억 내놔.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인연이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어떤 놈들 손을 탔는지 기자들한테 다 불어버릴 거야. 인연은 내 거라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끝났다. 나의 거래는 끝났다. 강지원은 이제 이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나를 삼촌에게 다시 던져줄지도 모른다. 나는 망가진 상품이었으니까. 보안 요원들이 삼촌을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지원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그는 소리 지르는 삼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10살짜리 아이처럼 발작적으로 떨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그가 내게 다가와 내 뺨을 때리며 감히 나를 속였어 라고 말할 줄 알았다. 대신 그는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행동과도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재킷을 내 머리 위로 씌워 내 얼굴과 귀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는 나를 모든 시선과 삼촌의 목소리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나는 갑작스러운 어둠과 그의 체향이 담긴 따뜻한 재킷 속에 갇혔다. 그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그는 나를 숨겨주었다. 나는 재킷 속에서 밖에서 울리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말하던 그 조용한 톤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다. 저것 당장 내 로비에서 치워. 그가 보안팀장에게 말했다. 지하 신문실로 끌고 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낮아졌다. 법무팀, 지금 당장 전원 호출해. 나는 그의 재킷 속에 숨어 있었다. 완벽한 어둠. 사방에서 들려오던 비난과 고함 소리는 차단되고 오직 그의 값비싼 울 원단 냄새와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가 로비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 순간 나는 공중에 떠 있었다. 그가 나를 안아들었다. 마치 깃털처럼 혹은 먼지한 톨처럼. 그는 나를 안고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의 제국 꼭대기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그는 나를 사무실 안쪽에 거대한 가죽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태아처럼 몸을 말고 있었다. 나는 내 주인이 이 불량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렸다. 반품 폐기. 하지만 그는 내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지금 사냥 중이었다. 나는 재킷 틈새로 그를 보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폰으로 법무팀장과 조비서를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서보다 더 차갑고 더 무서웠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집행하고 있었다. 조 비서, 내가 방금 지하로 보낸 쓰레기 말이야. 그래, 그놈의 모든 것을 털어.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서윤아의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 내역. 그놈이 그걸 어떻게 가로챘는지 증거를 찾아. 1시간 주지. 그는 다음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장이었다. 김 팀장, 내 마을에 김용팔이라는 사채업자를 찾아. 내 삼촌이 그놈에게 빚진 모든 채무 서류 지금 당장 매입해. 그놈이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어. 10분이 지나면 1원도 못 받는다고 협박해. 동시에 내 삼촌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해. 횡령 사기 상속법 위반. 그리고 인신매매 미수. 내 아내 될 사람을 팔아넘기려 했으니까. 태양을 다시는 못 보게 만들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사고 있었다. 나의 지옥 같던 빚을 통째로 사들여 그 지옥을 만든 장본인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몇 분 후 그 모든 명령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그가 이제 나를 심판할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를 속인 죄, 그의 완벽한 계약에 흠집을 낸 죄. 죄송해요.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저는 더러워요. 그 사람이 맞아요. 저는 팔릴 뻔.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제 드레스룸 바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는 다시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내 눈높이로 내려왔다. 그는 내 머리를 덮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천천히 걷어냈다. 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저 아래층의 것이 그가 말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더군. 나는 떨었다. 그놈이 감히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게 가격표를 붙였어. 네. 그놈은 네 가격이 1억이라고 했지. 틀렸어. 내 가격은 10억이야.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한 건 나야.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내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 과거에 빚은 내가 방금 지웠어. 김용팔도 내 삼촌도 이제 내 인생에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내 턱을 잡고 들어 올렸다. 하지만 네 계약은 이제 나와 맺은 거야, 서윤아. 다시는 그 누구도 내게 가격을 매기게 두지 마. 네 몸에 손을 대는 것도 너를 쳐다보는 것도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예했나. 그것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소유권 선언이었다. 그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마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나를 소유한 유일한 악마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그의 집착과 잔인함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안전함을 느꼈다. 내 평생 나는 수많은 위협들에 노출되어 있었다. 삼촌 사채업자 길거리의 취객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오직 단 한 사람 강지원만을 두려워하면 되었다. 그리고 강지원은 단 한 번도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발작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고 일장 내가 무서워할 때 내 지옥으로 기꺼이 내려와 함께 앉아주었다. 3장. 나는 이 무자비한 보호, 이 완벽한 소유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로 몸을 날렸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의 비싼 셔츠를 눈물로 적시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몸은 잠시 굳어졌다. 내가 감히 먼저 그에게 안겼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두 팔이 나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나의 금빛 세장은 이제 그 어떤 괴물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단단하고 굳은 살 박인 손. 나를 과거의 창고에서 현재로 끌어올린 유일한 닷. 삼촌이 내 눈앞에서 끌려나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 강지원이 법무팀을 통해 삼촌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고 통보했을 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그렇게 쉽게 주인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삼촌이 아니라 마을의 그 사채업자가 내 발목을 잡는 꿈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내 몸은 즉각적인 공황 발작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일장에서처럼 그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나의 무언의 경고를 기억했다. 그는 내 몸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내가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과거의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묵묵히 내 손바닥에 송금을 문지르며 함께 버텨주었다. 이제 현재 내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폐가 더 이상 조여들지 않았고 시야를 가렸던 붉은 안개가 걷혔다. 썩은 생선 냄새는 사라지고 그의 방을 채운 샌다루드와 값비싼 종이 냄새가 돌아왔다. 폭풍이 지나갔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구조대원처럼 그저 기다려 주었다. 나는 내 손을 감싸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 내 삼촌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명령서에 사인했을 그 손. 그리고 동시에 드레스룸 바닥에 웅크린 나를 때리는 대신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 손. 이 남자는 모순 덩어리였다. 그는 나를 소유했지만 나를 해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피어났다. 공포도 감사도 아닌 호기심이었다. 나는 그가 궁금했다. 나는 내 평생 무로 남자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나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행동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를 꽉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을 빼는 대신 나는 내 손을 뒤집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의 손바닥을 향해 내 손을 열었다. 강지원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팔 전체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내가 감히 그를 만지려 한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내 손처럼 작고 상처투성이인 손이 아니었다. 넓고 강하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남자의 손. 그의 손금은 혼란스러운 내 것과 달리 깊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내 검지 손가락을 들어 그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생명선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맥박이 내 손가락 끝에서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이 차가운 남자. 내 삼촌의 광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고작 내 손가락 하나의 미약한 접촉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역겨워하거나 귀찮아하며 나를 밀어낼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주제넘은 짓을 한 것이다. 상품이 감히 주인을 분석하려 들다니. 나는 겁이 나서 손을 빼려 했다. 그가 저지했다. 그는 내 손을 뿌리치는 대신 그의 다른 쪽 손을 들어 우리가 맞잡은 손, 내 손가락이 여전히 그의 손금 위에 놓인 위를 덮었다. 그는 내 손을 그의 손바닥 안에 가두었다. 그는 나의 접근을 허락했다.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고 있었다. 당신 손이요. 내가 속삭였다. 아주 따뜻해서요. 나는 몰랐다. 내가 방금 한 그 작은 행동이 10억 원짜리 계약서의 제7조 감정적 애착 금지와 제5조 육체적 접촉 금지를 동시에 파기해버렸다는 것을. 우리의 계약은 더 이상 종이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서로의 손금 위에, 서로의 맥박 위에 다시 쓰이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구매자와 상품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10억 원짜리 계약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다. 나는 그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 나도 알았다. 그 역시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정체 모를 감정의 시작 앞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손금을 맞대었던 그 밤 이후 우리의 계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강지원은 여전히 차갑고 과묵한 주인이었지만 그의 규칙에는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드레스룸 바닥에서 자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둥지라고 부르는 그 담요더미를 침대 위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그는 내가 그와 같은 침대를 쓰되 내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만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소파에 앉아 각자 책을 읽을 때면 그는 내게 책을 읽혔고 나는 필사적으로 읽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곤 했다. 마치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를 주며 길들이듯이 그는 내게 안전한 접촉을 학습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학습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가 KJ, 재단 자선 갈라에 나를 데려갔을 때였다. 그것은 내 삼촌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세계, 즉 상위 1%의 정점 그 자체였다. 그의 할아버지의 유언장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이 사회의 완전한 지지를 얻기 위해 그는 반드시 안정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나는 그날 완벽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순수함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색. 나는 그가 내게 씌운 가면이었다. 연 회장은 화려했다. 나는 그의 팔짱을 끼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걸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질투, 어린 시선이 내 살갗에 와닿았지만 그가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오유진. 강지원이 나를 구매하기 전 원래 그와 정략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던 재벌 가문의 상속녀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고 나와는 달리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오직 강지원에게만 말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지원 씨, 정말 이런 장난을 끝까지 할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교양이 있었지만 뱀처럼 차가웠다. 할아버님, 아마도 돌아가신 강 회장 이 무덤에서 통곡하시겠어. 이런 근본도 없는 걸 데리고 와서. 강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해, 유진 씨. 내 아내야, 아나의. 그 한마디가 방가쇠였다. 오유진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녀는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붉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내 쪽으로 비틀거리는 척했다. 쏴! 진홍색 액체가 내 완벽한 흰색 드레스 정중앙을 적셨다. 가슴부터 복부까지 거대하고 흉측한 얼룩. 연 회장의 모든 음악과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임무는 완벽해지는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 더럽혀졌다. 어머, 미안해라. 오유진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 내 드레스에 얼룩을 닦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닦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더 깊숙이 문질러 얼룩을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내 귀에만 들리도록 악의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어쩌겠어. 그녀가 웃었다. 너처럼 싼 것들은 아무리 닦아내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법인데. 안 그래, 산게어스. 에얼룩, 지워지지 않아. 그 말은 와인은 얼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출신, 나의 피, 나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었다. 삼촌이 나를 때리던 그 폭력보다 더 잔인한 말이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적인 폭력이었다. 박서희 이전 이야기의 악녀가 아닌 오유진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 내 트라우마.
나는 비단 옷을 입은 쓰레기일 뿐이었고 그 쓰레기 얼룩이 결국엔 드러나고 만 것이다.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없었다. 일장에서의 그 공황 발작이 다시 나를 덮치려 했다. 나는 강지원이 나를 질책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중요한 행사를 망친 나를. 그는 오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유진이 뒷걸음질 칠 만큼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 삼촌이 나타났을 때 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검은색 턱시도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얼룩으로 더러워진 내 드레스 위로 그 재킷을 단단히 둘러주었다. 그는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나의 얼룩을, 나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는 오유진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주변의 그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킷 속에 감싸인 나를 데리고 그 연회장을 정면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1년의 가장 중요한 그 행사를 나 때문에 버렸다. 나는 그의 재킷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얼룩을 지워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룩을 덮어주고 나를 그 위협으로부터 다시 빼내주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오유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에얼룩은 지워지지 않아. 차가운 차 안에 침묵. 권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나를 펜트하우스로 돌려보내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재킷이 여전히 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그 온기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오유진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싼 것들, 얼룩, 그녀가 옳았다. 나는 얼룩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그가 전화로 분노하는 소리를. 하지만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태영그룹 오유진의 가문 과외 합병건 전부 중지해. 이유 그쪽 딸이 내 아내를 모욕했으니까. 이유는 그것뿐이야. 이사회가 불만이라고 내일 당장 전원 소집해. 손해 내가 감수해. 당장 모든 라인을 멈춰. 나는 소파에 앉아 그가 내뱉는 말들을 들으며 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합병. 수천억 안이 조 단위가 오가는 비즈니스. 그 모든 것을 나 때문에 그가 망치고 있었다. 내 삼촌은 나의 과거를 빌미로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 사장, 하지만 오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내 존재 자체를 빌미로 그의 제국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불량품이었다. 3장. 나는 이제 단순한 불량품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산 그 자체였다. 나는 10억 원짜리 계약이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 수조 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 거래는 잘못되었다. 이 거래는 끝나야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마련해준 그 화려한 드레스룸을 지나 그의 서재 안쪽에 있는 비밀 금고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 우리의 계약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나를 마주했다. 나는 우리의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방금 전화기 너머로 보이던 분노는 사라지고 나를 향한 읽을 수 없는 텅 빈 시선이 돌아왔다. 뭐 하는 거지. 그녀 말이 맞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룩이에요. 당신의 드레스가 아니라 당신의 사업에 묻은 얼룩이라고요. 나는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손해를 입힐 자격이 없어요. 내 삼촌 때문에도 그랬고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도 이건 잘못된 거래예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계약 무효로 해요. 나는 10억 원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보내주세요. 이 거래는 끝났어요.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해요.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고 있었다. 나 자신을 이 거래에서 삭제하는 것. 그는 나를 그리고 내가 내민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내가 울거나 숨거나 공황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이토록 논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 회장, 오유진의 아버지였다. 강지원은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강지원 군,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딸년이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감히 수조 원짜리 합병을 엎어자네 미쳤나. 강지원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전화기가 아닌 내게 대답하고 있었다. 오해는 없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제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아내 그 시골, 그 계약서 쪼가리로 데려온 잡건 말인가. 강군 정신 차리게 당장 그 쓰레기 치워버려. 그럼 합병은 없던 일로 하지. 예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그의 제국이 걸린 수조 원짜리 합병이냐, 아니면 시골에서 주워온 10억 원짜리 얼룩이냐.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강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나를, 그의 겁에 질린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합병은 영구적으로 없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만약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회장님이든 따님이든 단 한 번이라도 더 내 아내 근처에 나타나거나 그 이름을 입에 올린다면 나는 단순히 합병을 취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의 그룹 전체를 찢어버릴 겁니다. 끊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는 방금 수조 원을 버렸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약서 쪼가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거래일 수가 없었다. 어떤 구매자가 상품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단 말인가.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마비된 손에서 계약서를 빼앗았다. 나는 그가 그것을 다시 금괴에 넣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그는 내 턱을 잡고 아까 오유진이 와인을 쏟았던 이제는 그의 재킷으로 덮여있는 내 가슴팍을 바라보았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대신 나를 지켰다. 거래는 깨졌다.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지? 방 안에는 그가 전화를 끊는 소리와 나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수조 원. 그는 방금 수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나 하나 때문에 허공에 날려보냈다. 내 머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나는 여전히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손에 든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왜 그렇게까지. 저는 그냥 계약이었잖아요. 거래였잖아요. 당신은 망했어요. 나 때문에. 그가 웃었다. 소리 내어 웃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가 경멸하듯이 올라갔다. 망했다고 그가 내게 다가왔다. 저 전화 한 통을 끊은 게 아니. 그는 내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그는 오유진의 흔적이 남은 내 드레스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꿰뚫어 보았다. 그 전화를 끊지 못하고 저런 인간들과 평생 엮여 사는 것. 그게 바로 망하는 거야. 그게 내 지옥이었어, 서윤아. 그것은 내가 처음 듣는 그의 고백이었다. 내 세상은 그가 말했다. 네가 도망쳐 나온 그 시궁창 마을과 똑같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내 부모님의 결혼도 합병이었고 내 교육도 투자였어. 모든 것이 숫자고 모든 것이 거래였지. 오유진은 그 거래의 정점이었고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완벽하게 차갑던 남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그 차갑고 완벽한 얼음성에서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어. 아무런 감정도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지. 지독하게도 그가 내 손에 들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날 밤 네가 내 차에 뛰어들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흙탕물 비, 그리고 순도 배살의 공포. 너는 내 평생 처음 만난 변수였어. 내 계산 밖에 있는 존재. 내 통제 밖에 있는 혼돈 그 자체였지. 그는 내 뺨을 쓸어내렸다. 나는 너를 샀다고 생각했어. 10억 원짜리 계약서로 너를 묶어두고 너 역시 내 통제해 둘 수 있다고 믿었지. 내 컬렉션에 추가된 상처 입은 작은 새처럼. 하지만 내가 틀렸더군. 그가 내 손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가져갔다. 나는 그가 그것을 다시 금괴 넣고 이 끔찍한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내 눈앞에서 그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 거래는 그가 선언했다. 이제 끝났어. 내 심장이 멈추었다. 끝이라고 그가 이제 나를 버리는 건가? 수조원을 날리고 이제 쓸모없어진 나를. 나는 1년짜리 계약직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가 내 두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네가 필요해. 서윤아. 마을에서 도망친 그 여자애. 내 계산을 망가뜨리는 혼돈. 오유진이 말한 그 얼룩. 나는 그 전부가 필요해. 그는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영구적인 계약이야. 돈은 없어. 그냥 너와 나만 있는 계약.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삼촌은 나를 팔려 했다. 그는 나를 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내 평생 누군가가 나의 선택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돈 때문에 팔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돈과 상관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네. 나의 그 한마디, 네라는 대답은 계약서 위에 그 어떤 서명보다도 강력했다. 그가 내게 키스했다. 그것은 1장에서의 그 조심스러운 접촉도, 6장에서의 그 호기심 어린 접촉도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존재끼리의 절박하고 굶주린 입맞춤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올려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앉혔다. 수십억짜리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상품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나는 더 이상 팔려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의 손이 내 드레스의 남은 부분을 찢어내듯 벗겨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폭력이 아닌 오직 나만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몸이 섞였을 때 나는 더 이상 거래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합병이었다. 그의 차가운 제국과 나의 상처투성이 혼돈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 나는 그에게 소유당하는 동시에 그를 소유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계약이었다. 1년 후 나는 내가 도망쳤던 그 시골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맨발로 도망치는 20살의 고아가 아니었다. 내 뒤에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던 낡은 창고가 있던 자리에 깨끗하고 하얀 2층 건물이 서 있었다. 유나의 희망센터. 마을을 떠나고 싶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 소녀들을 위한 쉼터이자 작은 도서관이었다. 강지원은 그 찢어진 10억 원짜리 계약서 대신 나에게 결혼 선물이라며 이 재단의 모든 운영 자금을 주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그의 펜트하우스에 가두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과거, 나의 상처가 있던 바로 그 땅에 나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보물이 아니라 그의 파트너였다.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가 타고 다니던 검은색 마이바흐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 옆에 멈춰 섰다. 그가 차에서 내렸다.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는
이 시골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현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뒤에 서서 익숙하게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어깨에 턱을 괴었다. 마을 사람들 겁주는 건 끝났어. 끝났어. 강 사모님, 그가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웃었다. 도서관서가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줘서. 그가 내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거지. 나는 그저 내 아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했을 뿐이야. 우리는 함께 우리가 새로 지은 그 희망의 건물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행복이란 완벽하게 태어나거나 흠집 없는 보석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평생 사람들은 나에게 가격표를 붙이려 했다. 나의 삼촌, 마을의 사채업자, 그리고 심지어 그 역시도.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한 번도 상품으로 취급받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이란 세상이 내게 가장 낮은 가격표를 붙였을 때조차 나의 무한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행복이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 그 상처 입은 과거조차도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화자인 나의 목소리가 청중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여러분은 거래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구원하고 동시에 그 여자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강지원이 10억 원짜리 계약서를 찢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서유나와 강지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강렬한 감정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